정규는 그 길로 군사들을 이끌고 태자궁을 향하였다. 그런데 웬 젊은 장수가 그곳을 지키고 서 있었다. 비켜라. 나는 황상폐하의 명을 받고 온 것이다. 니놈은 누구길래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나는 결령행수 경대승이다. 황궁 안에 무장병력은 오직 황실을 지키는 결령군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감히 군사들을 이끌고 태자궁에 난입하였으니 나는 너를 반역도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균이 칼을 뽑고 경대승의 목을 겨누며 말했다. 나는 황산폐하의 명을 받고 온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어서 비켜라. 나는 그런 명을 듣지 못했다. 뭐냐, 네가 감히 황명을 거역하려 함으로 너의 목을 베고 가야겠다. 경대승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정균의 칼날을 덥석 잡았다. 할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정균은 칼을 빼려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칼끝에서 느껴지는 그의 힘이 엄청났다. 이어서 결령군들이 모두 칼을 뽑아 정균을 겨누었다. 어찌하겠느냐? 지금 결판을 내겠느냐? 아니면 돌아가겠느냐? 경대승의 힘도 대단한 데다 결령군의 숫자도 만만치 않으니 정균은 물러서야 했다. 경대승, 니놈이 오늘 한 짓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니놈의 무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정균은 함께 온 수하들을 데리고 궁을 나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아버님의 명을 받고 태자비를 끌어내리려 했으나 감히 결령행수 경대승이란 놈이 소자를 막았습니다. 경대승을 파직해주세요. 그놈이 결령행수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따로 사람을 보내 죽여버리겠습니다. 정중부는 못마땅한지 혀를 차며 말했다. 그깟 결령군이야 힘으로 밀어버리면 될 것을 그걸 못하고 이 아비에게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놈이 힘이 장사인데다 결령군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쫄았느냐? 아닙니다. 작전상 후퇴했을 뿐입니다. 허기야, 너의 직위가 가벼워 큰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 폐하께 주청하여 너에게 대장군 자리 하나 달라고 해야겠다. 경대승은요? 그놈은 안 자르고요. 네가 원한다면 그놈도 손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건 그렇고 이방의 형제들은 모두 잡아들였느냐? 그의 형 이준이는 잡았는데 동생 이리는 도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군사들을 풀어 사사시 찾고 있으니 곧 잡힐 것입니다. 다른 놈들은 몰라도 이방의 형제들은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한다. 살려두면 훗날 고려에 큰 근심을 낳을 것이야. 염려 마십시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리는 도주하여 끝까지 살아남아 가까스로 멸문을 피하였다. 이리는 훗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6대조였다. 만약 이때 정균이 이린을 사로잡아 죽였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뀔까? 아빠 찬스를 쓴 정균은 그래도 분이 삭히지 않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꼬리를 내린 자신의 모습도 화가 났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뻣뻣하게 대드는 경대승의 행동에도 약이 올랐다. 두고 보라지, 내 그놈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신복이 급하게 달려와 말했다. 장군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단 말이냐? 이방의 후처 임시를 찾았습니다. 그래, 지금 부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 집에 있습니다. 당장 가보자. 정규는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했고 손발이 떨렸다. 집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심장이 천둥번개가 치듯 쿵쾅거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그녀가 있었다. 부인, 그동안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동안 사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규는 와락 그녀를 안았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부인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녀도 엷은 미소를 띠며 정균을 안았다. 한편 공여태우는 명종을 불렀다. 난신 이방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황상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명종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방은 사라졌지만 정중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달라졌을 뿐 무신들의 횡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정중부도 이제 곧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이 일은 내게 맡기시오. 무슨 좋은 계책이 있으십니까?
공예태우가 생각하고 있던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자 명종의 얼굴이 급히 밝아졌다. 그리하면 되겠군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번엔 천하의 정중부도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며칠 후 문신 하나가 정중부를 찾아왔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셨는데 인자 퇴임하시면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여생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겠다. 낮에는 유람이나 다니시고 밤에는 이쁜 기집들과 술이나 마시며 살면 딱 좋겠습니다. 하하하, 부럽습니다, 시중어른. 그 말에 정중부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그 무슨 말인가, 퇴임이라니. 시중어른의 연세가 인자 70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려의 대신은 나이 70 되면 퇴임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폐하께서 그 말을 먼저 꺼낼 수는 없으니 문화시중께서 먼저 퇴직을 청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가? 퇴직을 청하다니. 내 아직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거늘. 정중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문간을 꾸짖어 물리쳤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동안 참고 견딘 시간으로 이제 겨우 문화시중에 올라 1인자가 되었는데 나이 70이라 하여 물러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정중부는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것 같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찾았다. 그래, 내 아껴둔 패를 지금 쓸 수밖에. 그러고는 곧바로 명종을 알련하였다. 폐하, 신의 나이 이제 70이 되어 이만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하옵니다. 명종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한두 번 만류해보는 것이 도리이라 그랬다간 덥석 퇴직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곤란한 일이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요. 짐이 문화시중을 의지하며 지금껏 국정 운영을 잘 하였는데 앞으로는 누구와 정사를 논한단 말이요. 참으로 세월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려. 이 정도면 적당히 정중부의 위신을 살려주면서 퇴임을 윤호하는 대답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폐하께서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나이 70에 퇴직하는 것이 관례이나 폐하께서 신에게 궤장을 내리신다면 신이 계속 정사를 돌볼 수가 있사옵니다. 그 옛날 신라의 김유신이 그 궤장을 받으면서 나라에 더 많은 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신 또한 그처럼 할 것이옵니다. 궤장은 지팡이 같은 긴 막대에 머리는 비둘기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임금이 궤장을 하사하는 일은 연로한 대신을 극히 우대하는 예법으로 고려시대에는 퇴직할 나이가 된 신하 중 계속 쓰고 싶은 자가 있을 때 임금이 궤장을 내렸다. 정중부는 이것을 대놓고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옵고 조정신료들은 역적 이방의 딸인 태자비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이 70의 신이 생각하건대 그것은 좀 과한 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궁에 그냥 둔다면 젊은 신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일단 궁 밖으로 내보내신다면 신이 적당한 때에 태자비의 복귀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 이겼다 생각한 장기판에서 오히려 명종이 외통수에 걸리는 순간이었다. 명종은 어두운 얼굴이 되어 내관들에게 궤장을 가져오게 하고는 정중부에게 하사하였다. 짐은 아직 문화시중에 없으면 안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짐을 도와주시오. 정중부는 한번 튕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닙니다. 신이 노쇠하여 무거운 국정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청합니다. 짐을 위해 문화시중이 조정에 남아있어 주세요. 폐하의 마음이 이러하시니 신이 어찌 퇴임하겠습니까? 기꺼이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제야 정중부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마음이었다. 매우 기뻐하며 집에 들어왔는데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종균이 와서 인사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인사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소자는 오랫동안 이 여인을 흠모하며 살아왔는데 드디어 오늘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정중부가 그녀를 훑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다. 예쁘잖아. 여자 관계가 복잡한 데다 매일 새로운 여인을 찾아 거리를 헤매던 아들이 이제라도 한 여인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정중부로서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자신의 퇴직 문제도 해결되었고 아들도 승진을 거듭하니 이제는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정중부는 궁궐 못지않은 자신의 저택 앞마당을 한가롭게 거닐며 권력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지금이야말로 태평성대로구나. 하지만 그것은 정중부만의 태평성대였다. 이 시기 고려사회는 계속된 전병과 무신들 간의 암투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서경에서는 조이총이 나를 일으켜 항전을 계속하고 있고 왕실의 힘은 미약했다. 이런 혼란함 속에서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권력의 1인자인 정중부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바빴으니 그 중심에는 늘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이 있었다. 송유인은 젊은 시절 못생기기로 유명했던 송상 서덕원의 딸과 돈만 보고 결혼해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였다. 부자가 된 송유인은 황간에게 은 40근의 뇌물을 써 대장군의 관직을 샀고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정중부의 곁에 바짝 붙어 기회를 엿보다가 본처는 쫓아버리고 다시 정중부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어이 해설자 양반. 예 대장군님. 커나를 너무 야비한 인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옵니다.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네. 세상이 어디 글 잘 읽고 칼 잘 쓰는 것만 능력인가? 그 당시 혼란한 사회에는 나 같은 처세술로 살아남는 것도 능력이라 해야 할 것세. 그것은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날도 송유인은 장인어른을 찾아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다. 장인어른, 오늘은 김씨가 찾아와 아들의 관직을 희망하였습니다. 어찌할까요? 김씨 아들이라면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는 그 망나니 아들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만 그런 놈이 앉을 관직이 어디에 있느냐? 관직을 주시면 그 집안 전답의 반을 우리에게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할까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자네가 알아서 하게. 송유인은 장인을 배경으로 하여 수많은 재물을 쌓았고 그로 인한 사치와 방탕함이 대단하였다. 어느 날 송유인은 정중부가 자신에게 벼슬 주는 것을 꺼려하자 직접 왕을 찾아가서 주정을 하며 평장사 벼슬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정도였다. 한편 뇌물로 벼슬을 얻은 지방관들은 본전 뽑는다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더욱 수탈하니 집을 잃고 유랑하는 자들이 도처에 생겨났고 굶어 죽는 시체가 거리 곳곳에 넘쳐났다. 그야말로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1176년 1월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공주부의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천민들을 이끌고 공주성을 공격해 함락하였다. 어차피 이대로라면 굶어 죽을 거, 이 더러운 세상을 한번 뒤집어보자. 깜짝 놀란 정주부는 급히 군사를 출정시켜 반란을 막으려 하였다. 대장군 장왕제는 즉시 군사 3천을 이끌고 가서 망이 망소이의 난을 진압하라. 그깟 어중이 떠중이 농민들이 곡괭이를 들고 모인 곳에 정규군 3천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소장은 300이면 충분하옵니다. 아니야, 자칫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조이총의 난처럼 길어질 수가 있어. 가자마자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초장에 박살내어야 하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초장의 박살난 군대는 망이 망소이가 아니라 관군이었다. 대장군 장왕제는 첫 싸움에 크게 패하여 관군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정중부는 망이 망소의 힘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달았다. 힘으로 안되자 다음에는 사자를 보내 회유책을 썼다. 문화시중께서는 이곳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킨다고 하셨소. 또한 조정에서는 현령과 현의를 정식으로 파견할 것이요. 그대들은 이제 그만 병장기를 버리고 해산해 주시오. 명학소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워낙 어렵게 살아 학이 대신 울어줬다 하여 명학소로 이름 붙여진 곳이었다. 그런 작고 가난한 마을을 광역시급의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망이 망소이는 콧방귀를 뀌었다.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하나. 그렇게 말해 우리를 해산시켜놓고 뒤에서는 군사들을 보내 우리 뒤통수를 때릴 것을 모를 줄 아느냐. 망이 망소이는 회유책을 거부하고 예산현과 충주까지 점령해버렸다. 이에 고려는 북에서는 조이총의 난이, 남에서는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으니 혼란함은 극심하였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다. 한편 극도의 인내심으로 서경성을 포위하고 치열한 심리전을 이어가던 윤인첨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동안 조정으로부터 왜 아직 진압을 못하냐고 압박도 있었고 서경 군사들의 크고 작은 도발도 있었지만 윤인첨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서경성의 상황은 어떠하다느냐. 식량은 떨어진 지 오래고 병사들은 군말을 잡아먹고 이제 그마저 떨어져 인육을 먹기에 이르렀다 합니다. 좋다. 우리 군사들에게 일러 밥하는 불을 피우고 소와 말을 잡아 고기를 굽도록 하라. 그 냄새는 서경성으로 향하게 할 것이며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 잔치를 열고 배 터지게 먹을 것이다.